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구 파트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종교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정리했었죠. 오늘은 이제 인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배울 인구 파트도 역시 2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인구 파트가 바로 이번 시험 범위,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의 마지막 내용이니까요. 친구들 겁내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 먼저 보고 갈게요. 벌써 우리 29강까지 왔고요. 29강, 세계의 인구 성장과 인구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나갈 건데, 먼저 느낌적인 느낌 가지고 간 다음에 세계 인구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세계 인구의 분포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세계의 인구 변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요거 중요합니다, 친구들. 인구 변천 모형이라고 적혀 있죠? 인구 변천 모형, 이 모형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친구들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지역별 인구 변천의 차이점, 각각의 지역을 비교해보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학습지 준비하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느낌적인 느낌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미 한 번쯤 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본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여기 벌써 600만 회를 찍은 매드몬스터의 네 루돌프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서 열심히 지켜봤던 채널이었는데, 요즘 크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떡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재미나게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영상을 보다가 문득 불현듯 이제 댓글을 보게 되었어요. 댓글이 너무 재미나고 웃긴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봤을 텐데, 그렇습니다. 댓글들을 쭉 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영어보다는 스페인어 댓글들이 요즘 많이 달려있다, 그래서 막 나와있고, 지금 매드몬스터가 60억 인구를 포켓몬스터, 이제 매드몬스터의 그 팬클럽 이름을 얘기하는데, 포켓몬스터로 만들긴 했지만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쵸, 뭐 60억 해포맨들 어디 있다 지금 나타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정말 60억 포몬을 만드는 건가, 전 세계가 매며드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잠깐, 저는 또 지리 교사이기 때문에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친구들. 과연 60억 인구가 맞는가? 60억 인구가 포켓몬스터가 될 수 있는가? 60억 인구가 현재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 바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네, 현재 세계 인구는 얼마 정도 될 것 같나요, 친구들? 여러분 생각했을 때 현재 세계 인구는 어느 정도 규모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답변들이 각각 다 다르겠죠? 현재 세계 인구는 저도 이제 그죠, 60억, 뭐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칠러키야, 막 이런 노래도 있었지만 60억이 아니고요. 현재는 훌쩍 60억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느 정도냐? 두구두구. 네. 이 정도의 지금 세계 인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월드 5미터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세계 인구의 변화를 쭉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을 떠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보고 있는 중에 어때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출생자, 심지어 오늘 출생자도 지금 하루하루 한 명 한 명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출생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어때요? 사망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늘어난 속도가 더 느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출생이 좀 더 아직까지 빠르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는 점점 천천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심지어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올해 6월 달이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어때요? 10억, 100억, 1000억, 1000만 명, 3700만 명이 거의 3700만 명이 지금 늘어났다, 이 증가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우리나라만 그쵸, 뭐 저출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혹시 심심한 친구들은 여기 월드 5미터를 들어가시면 지금도 여러분 실시간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좀 인구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세계 인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왜 성장해 왔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교과서 자료를 좀 잘라서 예쁘게 다듬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세계 인구의 성장,
지역과 지역별 인구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친구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 실제로 우리가 대면수로 한다면 좀 더 흥미로울 텐데 친구들 정말 좀 놀랍지 않나요? 무려 1850년대만 하더라도 이때 세계 인구는 12억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70년 전이죠, 친구들. 정말 170년, 한 200년도 덜 된 시기, 그 전만 하더라도 12억 명밖에 되지 않았던 인구가 지금 어때요? 붐! 해서 지금 벌써 6배 이상이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5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크게 급속하게 증가해 온 것을 지금 그래프 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게 됐는가를 쭉 살펴보니까 쭉 미미하게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이 바로 지금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세계 인구가 증가해 왔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심지어 지금 보시면 어때요? 1950년부터 1990년까지는 세계 전체 인구가 2배로 증가해 왔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짧은 기간 동안 2배가 될 정도로 지금 엄청 급속한 상승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1950년대만 하더라도 25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는 1990년도에 53억 명을 찍고서 2000년대에 바로 60억을 찍었어요. 제가 방금 불렀던 노래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칠러키야 하는 그 숫자송, 그 노래가 바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노래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60억인 거 맞았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뭐다? 우리는 지금 80억 인구를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무려 75억 명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는 80억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정말 더 무섭고 놀라운 사실은 2030년이 되면은 85억 명의 인구가 되겠고요. 무려 2050년이 되면은 97억 명이 됩니다. 그래서 100억 명을 찍을 전망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정말 이 상승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정말 이제 우리 멜서스라는 그 지리학자이자 약간 인구학자가 있었는데, 그 인구학자는 인구는 원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인간은 그런 곡물 생산량이 이런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인구는 결국에는 인류들은 다 식량이 부족한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또 다 함께 전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구를 좀 조절을 해야 된다. 저출산 같은 것들로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지역에 따라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도 잠깐 보시면요. 그래프 한 가지만 더 보고 갈 건데, 잠깐 보시면 지금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가 엄청나게 비중이 높아질 것을 지금 유추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도와 중국. 지금 요 세 가지 나라만 더한다 하더라도 세 가지 지금 국가들만 더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50%가 훌쩍 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중국과 급격히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거의 전 세계의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아프리카만 하더라도 벌써 4분의 1, 세계 전체 4분의 1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상승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어때요, 친구들? 중앙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러시아 같은 지역들은 어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북아메리카나 유럽 같은 곳들은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세계는 인구의 어떤 재편 과정, 인구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의 세계의 어떤 정치 질서라든지 질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 한 장의 그래프를 통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친구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하는 시간이고요. 인구는 사실 모든 경제의 어떤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야지만 내수 시장도 활발해지고요. 수출도 더 잘 될 수 있고, 인구가 많아야지만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생산도 많이 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국가의 힘도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인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죠, 친구들? 그렇습니다. 우리 1800년경부터 요때 이제 10억 명에서 시작했던 인구가 지금 현재는 약 78억 명으로 증가했다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세계 인구의 성장 요인을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죠. 우리 2020년도에 정확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코로나라는 질병이 오게 되면서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뭐였어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을 당시에 유일한 한 가지 마스크 딱 하나만 이 질병에 대응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꼈죠. 충분히 느꼈죠. 그래서 마치 이 마스크처럼 의료기술 발달, 공공위생시설의 개선, 이것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공공위생이 개선되게 되면서 그 이전에는 사실 그냥 우리 지금 뭐 감기 정도의 어떤 약한 질병으로도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웬만한 질병으로 사람이 쉽게 죽지는 않죠. 의료 기술도 많이 발달하기도 했고 또 공공위생시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코로나도 우리가 잘 대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망률에 많은 큰 감소, 이것과 또 경제 발전에 따른 인구 부양력의 증대,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급격히 세계 인구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성장 경향들을 봐주시면요, 최근에는 선진국보다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곳, 바로 개발도상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때요? 개발도상국의 인구 비중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친구들. 내용이 적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정리할 건데요. 세계 인구 분포입니다. 분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 인구 밀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도를 봐주시면요,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들이 보일 겁니다, 친구들. 어디가 집중되어 있나요, 친구들?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같이. 지금 많이 막 집중되어 있어 보이는 게, 그쵸, 여기 중국의 동부 지역들. 그리고 인도가 지금 많이 빨개 보이네요. 그리고 그쵸, 유럽 지역도 좀 상당히 농도가 좀 짙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서부와 미국 동부도 약간 이렇게, 미국 서부와 미국 동부 쪽도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과 일본 같은 곳들,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 지역도 좀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남아메리카 지역도 역시 조금 이제 진한 색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들은 그쪽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좀 심하네요. 그렇죠?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집트, 나일강 유역들에 많이 집중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없는 곳들도 나타나죠. 없는 곳들도.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 무엇이냐? 바로 띠링,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선을 그었을 때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애들 우리 뭐라 불렀어요? 그쵸, 역시 북반구 라고 부르는 북쪽의 지역들이 훨씬 더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다라는 걸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호주는 지금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에 많이 없죠. 사람들이 많이 없고, 시드니나 이제 멜번 같은 중요한 도시들에만 지금 집중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1학년 때 통합사회에서 이미 한번 배웠을 겁니다, 친구들. 통합사회 시간에 지리 파트에서 정리했었던 내용일 거예요. 인구 밀집 지역들은 어디가 있다라고 배웠나요, 친구들? 일단 우리 사람이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너희 살아갈 때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친구들? 그쵸, 제일 중요한 건 시험 아니죠? 우리 제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밥이 있어야겠죠. 뭘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의식주가 해결될 만한 곳이어야지만 인구가 밀집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일자리가 많거나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거나, 또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기업이 굳이 없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곳들, 이런 곳들 위주로 인구가 밀집돼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제가 작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 작년 통합사회 시간에 많이 정리를 했을 거예요, 친구들. 오늘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요. 쌀과 밀입니다. 쌀과 보리가 자라네 노래 있었지만, 오늘은 쌀과 보리가 아니라 쌀과 밀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역시 쌀과 보리도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은 쌀과 밀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비교를 하냐? 쌀과 밀 중에서 훨씬 더 이렇게 먹었을 때,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훨씬 더 배가 많이 부르고 또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작물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무엇일까요? 약간 우리는 약간 프라이드를 가져도 됩니다. 왜냐면
밀에 비해서는 쌀이 훨씬 더 인구 부양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구 부양력이 뭐냐? 똑같은 양의 똑같은 면적에서 생산을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면적 똑같이 뭐 1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이 똑같은 면적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쌀의 생산량이 더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쌀의 생산량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쌀이 생산되는 곳에서는 훨씬 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역시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 같은, 그리고 중국, 뭐 일본, 한국과 같은 요런 지역들이 다 그쵸,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고 공업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일자리가 많은 요런 지역들 위주로 특히나 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인구가 좀 희박한 지역들도 살펴보고 갈 거예요. 인구가 좀 적은 지역들 얘기하는 거죠. 인구 밀도가 낮은 애들, 연한 이제 브라운색, 연한 베이지 색깔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요 지역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어디가 있냐? 기본적으로 우리 딱 보이는 곳 여기 바로 사하라 사막이 되겠죠. 사하라, 데절트 사하라 사막 같은 곳들이나 또는 어때요? 지금 여기 넓은 시베리아 벌판, 그리고 호주의 아웃백 지역들, 호주의 넓은 여기도 다 건조 기후 지역이거든요. 건조한 기후 지역들, 그리고 여기 위에 지금 알래스카를 비롯한 추운 지역들, 완전 냉대와 냉한데 중에서도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인구가 희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희박한 지역들의 공통점은 뭐냐? 저 기후 조건이 좋지 않거나 또는 지형 조건이 좋지 않은 애들이 요런 이제 인구가 희박한 지역들이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친구들. 자, 그래서 그쵸, 우리 지형을 제가 보여주려고 넣어놓은 사진이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정리했던 내용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 북반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해안에 가까운 지역이나 해발고도 낮은 지역들에 특히나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인구 밀집 지역들, 농업에 유리하거나 특히 이제 쌀을 재배하거나 또는 공업이나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인구가 희박한 지역들은 어때요? 기후 지형 조건이 불리한 곳들,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추운 지역들, 또 산악 지역들, 이런 곳들, 즉 뭐냐? 경제 활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좀 어려운 지역들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뭐다? 지금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 가능한가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런 조건들이 결국에는 지형과 기후,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완벽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친구들. 자, 그럼 세 번째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죠. 자, 세 번째 내용은 세계 인구 변천입니다. 인구 변천 모형을 보여주려고 하고요. 자, 인구 변천 모형 이렇게 보여주기 전에 제가 대한민국 인구 변화를 좀 그래프 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프를 봐주시면요. 1960년대부터 2100년도, 아직 멀었죠, 친구들. 우리는 지금 여기 2021년도에 있는데, 여기 있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옛날 그래프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좀 잘 보여주는 그래프라 한눈에 보기 쉬워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 경향만 보여주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작년 2020년 코로나 시대 때 급격히 낮아진 게 있었죠. 다양한 것들이 급격히 낮아졌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율이었습니다. 작년에 또다시 최저점을 찍었어요. 지금 거의 우리가 1.0에 가까이 가도록 지금 수렴하도록 지금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추세로 가다가는 합계 출산율 1도 금방 깨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구의 감소 추세가 정말 이제 곧 들어서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3년쯤 피크를 찍고 쭉 감소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이미 감소 추세에 좀 들어간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앞으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감소하는 일밖에 거의 남지 않았다. 그리고 감소하는 추세 중에서도 젊은이들, 일할 사람들이 많지 않고 다들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인구 구조상으로 사실 경제 성장이 쉽게 기대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인구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우리나라만 이런가? 그렇지는 않죠, 친구들. 세계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비슷한 이런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 많이 있는데 또 반대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을 지금 같이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세계 인구 변화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어서 이것부터 먼저 배우고 이제 세계 각국의 인구 변화들을 좀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자, 빈칸 먼저 채우고 갈게요. 빈칸에 인구 변천 모형이라고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변천 모형이라고 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무엇이냐? 출생률과 사망률 변화에 따라서 인구 성장을 단계별로 구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구분한 것이 많지 않은데 이게 딱딱딱 단계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쵸 시험 문제 내기가 좋겠죠 친구들. 그래서 조금 이제 그쵸 자주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좀 중요하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요 일단 5가지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제가 가지고 온 여러분 그 프린트에 나와있는 그래프이고요. 제가 가지고 온 컬러 그래프로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교과서에 나와있는 그래프입니다. 교과서 내용으로 같이 봐주시면요. 똑같은 컬러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형을 볼 때 우리 X축과 Y축을 잘 봐줘야 돼요. 그래프를 볼 때는 무조건 X축과 Y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봐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일단 X축을 봐주시면 경제발전 수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제 발전도에 따라서 일단 점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지금 보여지는 Y축 그래프는 출생률과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다. 출생률은 파란 색깔, 사망률은 빨간 색깔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1단계부터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일단 고위 정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고위 정체기. 이게 무슨 말이냐? 고위. 지금 높은 위치에 두 개의 그래프 모두 있죠. 그래서 고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높은 위치. 그다음 정체기.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크게 감소하지도 않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초록색 그래프를 봐주면 돼요. 전체 인구수는 지금 어때요? 출생도 많이 하지만 사망률도 많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쭉 유지가 되는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는 지금 정체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단계에 가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초기 팽창기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2단계와 3단계 모두 두 가지가 팽창기죠. 그런데 이걸 나눠서 초기와 후기로 나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단계는 일단 초기, 팽창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2단계 때 사실은 팽창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친구들.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깔 그래프가 막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인구가 거의 급격히 증가하는 급증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초기 팽창기는 왜 이렇게 급증하는가를 이제 보면요. 출생률은 그대로 갑니다. 출생 그대로 갔는데 지금 뭐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쭉 줄어든 사망률 있죠. 사망률.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 똑같이 인구가 많이 생산되고 있어. 그래서 한 가정에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에서 6, 7명, 8명, 9명까지 막 순풍순풍 낳고 있어요. 그런데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의료 기술이 갑자기 너무 잘 발달하거나 또는 위생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서 또는 경제가 너무 좋아지게 되면서 과거에는 못 먹어서 굶주려서 굶어 죽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빨리 일찍 죽지 않고 지금 오래오래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률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시기, 이때가 바로 초기 팽창기가 되겠는데요. 3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3단계도 역시 출생률은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출생률이. 그다음 사망률은 역시 감소를 해요. 근데 지금 출생률이 너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인구의 총성장, 요건 약간 둔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구의 성장을 하긴 하는데 약간 천천히 느리게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둔화가 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때 왜 그러냐? 출생률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친구들?
그쵸. 요즘 우리나라의 어떤 출생률이 적어지는 이유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실 제 여동생이 최근에 아가를 낳았는데 아가를 낳고 나니까 다시 직장에 돌아가기 힘든 엄마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 여동생은 역시 저처럼 교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서 다시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만난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거의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엄마들이 모두가 아기를 낳으면서 직장을 다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때는 어떨까? 더 심했겠죠, 3단계 때. 요 3단계는 사실 경제 발전 수준이 중간 정도 때일 때니까, 그쵸? 더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이제 경제 그런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고 경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출산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라는 약간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많이 애들을 낳아야 되나? 하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했던 것처럼 애기 한 가구 1자녀만 낳기 운동, 그쵸? 둘도 말고 더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운동들을 막 하게 되면서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인구의 어떤 성장 속도가 둔화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4단계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4단계는 둘 다 지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생률도 작고 사학률도 작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또 이때는 이제 총 인구가 그냥 정체되는 저위 정체, 그래서 좀 낮은 위치에서 정체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단계는 절대 감소의 시기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한 위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출생률이 더 낮아질 게 있나 했는데 계속 더 낮아지는 거예요. 매년 더 갱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점점 출생률이 더 낮아지게 되면서 사망률은 이제 거의 고정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출생이 적어지니까 어때요?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들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모형이 굉장히 인구의 어떤 변화 과정을 잘 설명해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선생님들 질의 임용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친구들 이 그래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로 같이 정리를 하고 갈 건데요. 프린트 방금 했던 내용들이 다 지금 글로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서는 오른쪽 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되고요. 1단계, 2단계 쭉쭉쭉 나와 있는데 저 2단계 초기 팽창기의 빈칸 좀 채워보고 가도록 할게요. 출생률 높고 의학의 발달, 생활 개선 등으로 사망률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인구가 어떻게 된다고? 인구가 급격히 급증하게 되는 시기, 바로 2단계 초기 팽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3단계의 출생률은 어떻게 되냐? 감소하게 되는 시기죠. 출생률이 급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감소도 아니고 거의 급감하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이때 산하 제한 정책의 효과 또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이런 것들 덕분에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후기 팽창기 때는 인구가 증가하긴 하지만 천천히 증가한다. 네, 완만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4단계는 뭐였어? 4단계는 낮은 수준의 출생률이었죠. 그래서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게 되면서 지금도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아들을 막 고집했던 많은 엄마 아빠들이 있었는데 그쵸? 지금은 뭐 아들이고 딸이고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면서 출산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이 변화하게 되면서 출생률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고요. 사망률은 비슷하게 이제 쭉 유지가 되다 보니까 낮은 인구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는 인구 성장이 정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때 이제 뭐가 심화되게 되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문제, 바로 인구 고령화가 심하게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인구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도 하고 우리 또 진도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나긴 얘기는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5단계 넘어와서요. 5단계 감소기 때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맞물려서 자연 증가율이 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 5단계에 지금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은 일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진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미국 이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 인구 변천 단계는 대부분 다 어디에 속한다? 지금 4단계 또는 5단계에 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 개발도상국의 인구 변천 단계는 어떻게 돼요? 얘네는 아직은 그쵸, 아직 성장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2단계 또는 3단계 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던 모형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인구 변천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지역별로, 대륙별로, 국가별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친구들. 네,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금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국가별로 어디가 많이 생산하고 있는지, 네, 출산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게 뭐 제품도 아닌데 생산하고 한다고 하기가 조금 되게 저도 민망한 표현이지만 출산율을 보통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합계 출산율을 이제 봐주시면요, 일단 색깔이 진한 곳들이 합계 출산율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합계 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이제 일생 동안 낳는 아가의 명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가임기 여성, 이제 임신이 가능한 그 시기의 여성이 과연 평생 동안 몇 명의 아가를 낳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당연히 우리나라 비롯한 어때요? 거의 대부분 선진국들은 지금 다 2 미만이고 거의 1 미만인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2와 1 사이에 다 미취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5 이상, 그래서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5명 이상의 아가를 낳는 곳들이 있죠. 어디예요,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 굉장히 아직도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여기도 지금 많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4, 5, 그다음 3, 4 이런 곳들은 지금 인도나 여기 몽골이나 이쪽 중앙아시아 지역들, 그리고 남아메리카 지역들 같은 지역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들이 이제 출산율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아기들을 낳고 있는 곳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 네, 공통점들을 이제 굳이 찾아보자고 한다면 개발도상국이 곳들이 많이 있고요. 또 개발도상국이 아닌 곳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난 시간 종교와 관련해서 카톨릭을 믿고 있는 국가들이 조금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카톨릭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고요. 낙태를 하면 굉장히 이제 성경적으로 죄악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낙태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제가 두 번째로 국가별 노년층 비율을 보자면요, 65세 이상 인구 노년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봤을 때 높은 곳들, 특히 20% 이상인 곳들을 좀 봐주시면요, 지금 미국 지역과 그다음 유럽 지역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호주 이런 곳들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여기서는 지금 7에서 14% 정도로 나타나 있지만 앞으로 굉장히 급격히 성장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 우리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나타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막 은퇴를 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로 진입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2015년도보다는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노년층 비율이 높은 곳들의 공통점은 방금 봤던 것과는 반대죠, 친구들. 어때요, 지금? 보통 다 선진국들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성장을 한번 빡 했던 곳들, 산업혁명이 이미 더 빨리 있었던 곳들이 지금 현재 노년층의 비율이 좀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국가들의 그래프를, 인구 피라미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인구 피라미드를 좀 비교해 보면서 어떤 국가들일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우리 어떻게 좀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1번, 2번에 지금 국가가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중에서 훨씬 더 지금 출산율이 높아 보이는 곳은 어디예요, 친구들? 그쵸? 훨씬 합계 출산율 높아 보이는 곳은 단연 여기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은 어디일까요? 1번은 바로 띠링 나이지리아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봤던 아프리카의 합계 출산율처럼 나이지리아가 굉장히 높은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때요? 이 출산율 그래프가 점점 급격히 줄어든 거 봤을 때 이제 아직까지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쵸, 나이가 듦에 따라서 그런 사망률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 사망률이 갑자기 막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구나라는 걸 지금 인구 피라미드 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 2번 그래프는 어디의 그래프인가? 네, 여기는 인도 그래프이고요.
나이지리아를 보고 나니까 인도가 굉장히 좀 작아 보이지만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친구들 지금 수는 인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냥 단순 수만 비교하면은 하지만 퍼센테이지는 인도의 인구는 지금 좀 젊은 층들이 많다라는 거. 나이지리아보다는 좀 연령층이 좀 더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군데 지역 모두 지금 어때요? 출산율이 좀 높은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지역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역들은 어때요? 지금 인구 피라미드만 봐도 지금 딱 보이죠, 친구들? 뭐 거의 기둥인 줄 알았어요. 그쵸? 이게 피라미드가 아니라 기둥처럼 생긴 1번, 2번 이 지역들도 같이 확인해 볼 건데요. 1번은 바로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깝깝한 지금 피라미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젊은 연령층 조금 많고요. 그다음 나이 든 연령층들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더 걱정되는 것은 그쵸?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데 지금 요 가장 많은 인구층을 보여주고 있는 요 층이 앞으로 금방 노년층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의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르자면은 이 층들이 그대로 이렇게 땅땅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진짜 거의 기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구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이번 그래프도 역시 일본인데요. 일본은 미국보다 사실 더 심하죠. 지금 고령화가 더 심한 고령화 정도가 제일 심한 세계에서 가장 심한 국가답게 역시 일본의 그 피라미드 그래프는 지금 굉장합니다. 봐주시면 굉장히 적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일본 친구들이 거의 이제 뭐 취업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애기도 잘 안 낳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3포 세대, 우리나라 3포 세대처럼 일본도 그런 이제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출산율이 더 낮아진 형태를 지금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쭉 점점 높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노년층으로 갈수록. 그래서 노년층은 지금 굉장히 높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90세 이상도 굉장히 많은 정말 장수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문제인 것은 사실 65세가 사실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란 말이에요. 요 지금 15세부터 65세 요 사이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라고 합니다. 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그 다음 요 65세 이상과 그 다음 요 아래층 유소년층과 노년층은 유소년층과 노년층은 사실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은 친구들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이렇게 일본처럼 따라가겠죠.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받는 월급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처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가까운 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들. 지금 요거 이제 독일의 인구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앞으로 얘도 이제 독일도 그렇죠. 미국과 일본처럼 가겠죠. 기둥 모양의 그래프로 가겠죠. 피라미드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상당히 깝깝한 이야기인데 네, 제가 온라인으로 더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빈칸은 더 없고요, 친구들. 내용만 쭉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각각의 지역별로 지금 인구 변천의 차이를 봤었는데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어떠냐? 지금 1970년대 이후에 인구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어떤 인구 발전은, 인구 성장은 아프리카가 주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학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현재 굉장히 증가율이 높았던 곳이었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렇죠. 카톨릭 종교를 많이 믿고 있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출산율이 좀 계속 높게 나타나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곳들 이런 것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냥 출생률이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정말 큰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중위연령이 무엇이냐? 중위연령은 나이별로 줄을 세운 거예요. 한 국가의 사람들을 나이 순서대로 줄을 서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일 어린 친구부터 제일 나이 많은 사람까지 쭉 줄을 세웠을 때 제일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100명 중에서 50번째 사람의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위 연령 높아진다는 거는 그쵸, 평균 연령도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임금 노동력, 그냥 우리 편하게 쓸 수 있는 되게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력이 특히나 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냥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일단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내용과 관련해서 좀 추천할 만한 책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개인적인 추천으로 넣어본 책이고요. 교과서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제가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올해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읽다가 계속 그 제가 읽으면서 항상 저는 그 포스트잇으로 항상 체크를 해두는데 너무 체크를 많이 해서 더 이상 체크를 하기 민망하고 어려울 정도로 계속 다시 봐야 될 문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경제 부분이나 질이나 그쵸, 정치나 앞으로 내가 좀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 될 것 같다. 나는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일, 큰 일을 할 사람이 될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 책을 이번 여름방을 활용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세계의 변화, 2030년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잘 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변화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고, 변하게 된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좀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책이라서 강추하는 책이라 좀 오늘 내용과 약간 관련이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한 주 전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계 인구는 산업혁명 이후에 의료기술과 위생 발달의 영향으로 급격히 성장해왔다. 현재 세계 인구의 성장은 인구 증가율이 높은 그쵸, 개발도상국이 주로 주도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다음 시간까지 제 계획상으로 이제 시험 범위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파트까지가 이번 시험 범위니까요, 친구들. 내용 잘 정리하시고 질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오픈 톡방에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